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신명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날이 더우니까 저도 옷을 벗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서 할까요? 자료, 이게 없이, 예. 좀 전에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아마 여러분들 각자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선택하는 길이 과연 내가 올바른 길인가? 과연 그 길을 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고민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도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다가 귀농을 해서 뭐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것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이런 걸 제가 이제 조금 일찍 갔다는 것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겪었던 일들, 제가 고민했던 일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을 가족형 6차 농민으로 가는 9가지 길 했는데, 처음에 10가지 길로 했다가 쓰다 보니까 9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가지 길로 줄였습니다. 별 의미는 없고요. 다음 보실까요? 다음 화면을 제가 넘길까요? 어떤 건가요? 요 위에 이걸로 누르나? 예. 이게 별로 제가 상당히 사진이 좀 느끼하게 나왔고 별로 좋아하는 사진이 아닌데, 그냥 여기 제가 살아온 길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잠깐 넣었는데요. 기자 생활 도시에서 오래 했고요. 서울에서 하다가, 그래서 이 언론사의 편집국장도 하고 계열사 이 대표이사도 지내고 그러다가 여러분들과 뭐 비슷한 마음으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뭘로 할까가 나 어차피 나야 이제 내 이름과 얼굴을 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특히 이제 제가 유기농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첫 번째 조건은 고객들과의 신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그냥 한번 내 물건을 팔아보겠다 해갖고 사업자 등록하러 가서 뭘로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 세무서 민원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 내 이름 붙여서 하자 그래갖고 이제 신명식 농원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법인화가 필요해서 농업회사 법인의 형태로 해서 농업회사 법인 으뜸농부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대표이사고 제 처가 그냥 이사였고 2인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는 마을에 동네 분들이 농사 지은 거, 저는 유기농업을 했지만 이제 저희 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농사 짓는 다양한 품목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큰들 영농조합이라는 걸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주로 이제 마을 주민들이 농사 지은 주로 이제 김장 재료 같은 거요. 잡곡류하고 김장 재료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당신은 생강 심으시오, 대파 심으시오, 갓 심으시오 해갖고 미리 이제 품목을 다 나눠줘서 심게 한 다음에 이제 한 곳으로 모아서 완제품 김치를 만들어갖고 파는 일들을 하고 했습니다. 이 큰들 영농조합이라는 곳에서. 그 다음에 으뜸농부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제가 유기농으로 이제 배농사를 졌는데, 배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유기농에서는 비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품을 어떻게 가공해서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상품으로 만들까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지역 근방에 있는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차농사 지시는 분도 있고 쌀 농사 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품목들을 갖고 계신 고구마 농사 짓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한번 합동의 가공 공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가공 공장을 만들려고 이제 만들었던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유기 가공 공장이었습니다. 해썹 인증받고 정부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사실 심혈을 기울였던 거는 뭐냐면 한반도 유기농배 영농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품목별 조직인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할 텐데요. 전국에 유기농배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한 3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30명이 판로를 못 찾아갖고 쩔쩔매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조차도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이 30명이 모여서
그중에 뭐 나는 따로 놀겠다 해갖고 끝까지 조합에 가입 안 한 분들이 대부분 계신데, 그래도 대부분이 모여갖고 이분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산청에 이 배즙을 만드는 가공 공장도 경남도에 지원을 받아서 만들고, 그래서 공동의 브랜드로 합격급식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판로 개척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이 영농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기농배 재배하고 귀농생활 하면서 농식품부에서 인증하는, 이게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농촌융복합 산업사업자,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하여튼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인증도 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러한 농촌에서의 삶 해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크게 이제 9가지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올해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양파, 마늘 갖고 난리 났잖아요. 공급과잉이다. 날이 너무 좋아갖고 이게 뿌리 식물들인데 이게 땅속에서 참 많이 썩거든요. 근데 올해는 기후 조건이 너무 좋아갖고 양파가 썩지를 않으니까 알도 크게 달리고 너무 대량 생산이 된 거예요. 무슨 태풍 때문에 이게 떨어지고 농사를 망친 게 아니라 너무 날씨가 좋아갖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해마다 그렇죠. 작년에는 뭐 호박이 공급 과잉이라서 난리가 났다 그러고 뭐 밭을 갈아엎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들한테 왜 그런 해마다 양파 안 되는 거 알면서 양파 심으십니까? 날씨가 나빠서 다 썩어서 문제, 어떤 데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썩어서 문제, 근데 왜 계속 양파를 심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49%입니다. 쌀 자급률은 102%예요. 쌀은 완전히 자급을 이룬 데다가 수입 물량도 있고 그러니까 쌀은 넘쳐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주종용, 사료용 해갖고 정부에서 헐값으로 업체에다 풉니다. 그 비싼 돈 주고 쌀 수매해갖고 창고에다 쌓아뒀다가 이 상할 것 같으니까 사료용이니 주종용이니 해갖고 막 몇십만 톤씩 풀고 있는데, 식량은 부족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식량 자급률만 보면 49%지만 곡물 자급률은 23%예요. 왜 그러냐면 옥수수, 콩 이런 거 사료용으로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옥수수나 콩이라든가 이런 사료용 작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밀 자급률 0.8%, 콩 자급률 0.9%입니다. 다 수입해다 먹어요. 그렇게 해서 식품류하고 농산물 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는 농산물이 농식품, 식품까지 해서 한 42조 원어치를 우리가 수입해다 먹습니다. 한쪽에서는 남아돈다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양파가 남아돌고 마늘이 남아돌고 쌀이 남아돈다고 난리를 치는데, 한쪽에서는 42조 원어치의 농식품을 수입해다 먹는 겁니다. 이미 시장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로니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로니아 심으라고 그래갖고 정부에서 특히 충청북도에서 뭐 특구를 만드느니 해갖고 막 심으라고 하고 권장하고 보조금 줘서 심은 다음에 어떤 문제 생겼습니까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세종시의 농식품부 앞에서 아로니아 농민들 와갖고 시위하고 있거든요. 책임지라고. 책임질 사람 분명히 있죠. 근데 저 아로니아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가면 이거 안 먹는다. 왜 안 먹을까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식품이라는 건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맛없는 걸 갖고 심어라 해가면서 난리를 쳐온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이나 마늘, 양파 농사 져봤자 전망이 안 보이니까 아로니아 심은 건데 잘못 없어요. 어찌 보면 그분들 뭘 심어야 될지는 몰랐으니까요. 결과는 참 비극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한때는 또 여주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갖고 막 여주 막 심은 적이 있어요. 이거 2년 만에 끝났거든요. 그 열풍이. 왜 그러냐면 여주도 이유가 뭡니까? 맛이 없어요. 우선 농식품이라는 건 기본이 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거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입맛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농식품이라는 거는 기본이. 아로니아 타임즈에서 뭐 10대 뭐 슈퍼푸드 이런 얘기 해봐도 소용없어요. 우리 입맛에 안 맞으면 아무리 몸에 좋아도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럼 뭐 약 먹습니까? 우리가 식품을 먹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젠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저도 이제 농정의 한 부분을 이제 1년 됐지만 담당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이 한국의 농정이 너무 품목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은 있습니다. 42조 원을 사다 먹었다는 건 뭡니까? 고객이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물건을 만들면 여기에 이제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업 다니고 우리가 신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을 할 때는 그 시장 다 조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 조사도 없이 시장에서, 시장이라는 건 누굽니까?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는 거예요. 고객들이. 시장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원래 해왔던 거, 내한테 익숙한 거,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품목들 농사를 짓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누구의 탓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농민들도 사실 할 말이 많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업의 길로 들어서라고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물론 이게 아주 사회과학적인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자, 우리가 농부라는 표현 쓰잖아요. 농부가 뭡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농민은 뭔가 백성민자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사를 업으로 사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냥 내가 땅 파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농업을 업으로 삼을 때 농민이라는 하나의 계층이 형성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농민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국민의 식료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요. 옛날처럼 이렇게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니 이런 얘기들 없잖아요. 쌀이 이미 자급률이 102%를 넘어섰단 말입니다. 이제는 식료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 그 다음에 수입 대체 농산물들을, 그러니까 이 수입 농산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 그 다음에 환경보호, 뭐 혹은 국토의 균형 발전, 다양한 농업의 기능들이 있죠. 이런 관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농사를 져야지만 비로소 농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떤 시장이 도대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기농센터에서도 아마 지금 한 2번 와서 이미 교육을 한 분이 계신데 익산에서 이제 감초 농사를 줍니다. 자, 감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약재로만 생각하잖아요. 한약으로 쓰는 거는 극히 일부예요. 한약재로 감초 들어가는 건 약방의 감초라고 하지만 주로 어디에 쓰냐면 우리가 감초를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1년에 7, 800억 정도를 수입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식품 감미료로 쓰여요. 우리 이제 식품 같은 거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성분표들 쭉 보면 감초 몇 % 들어가는데 거기에 감초 추출액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담배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담배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KTNG에서도 제가 알기로 연간 한 5, 60억 원 정도치를 수입을 해요. 감초를.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 거는 이제 자연산 감초인데 이 사막지대에서 감초를 채취하다 보니까 국제 시세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농법으로만 농사져서 생산성을 높이면 800억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억의 시장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한약재가 아니고 식품 감미료이기 때문에 약성분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400억이면 몇 명의 농민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거기서 생물로 400억이면 제가 보기에 20명의 농민이 먹고 200명의 농민이 먹고 살 수 있죠. 이걸 갖고 다양한 가공품을 만든다.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수천억의 시장을 만들고, 만약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분이 마스크팩을 갖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이제 감초 분말을 갖고 야구르트에다 비벼 갖고 발라봤더니 얼굴이 땡겨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공을 꽉 지어준다는 얘기죠, 소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편하게 마스크팩으로 개발하면 저는 대박 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이미 국내의 기업이든 개인이든 감초를 이미 800억을 수입을 해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가? 두 가지 항상 장애가 있어요. 여기에는 규모하고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규모와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스마트하게 하고 새로운 농법을 만들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곳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해마다 양파가 넘쳐나니까 양파 사준다. 비축해 갖고서는 수매해 갖고 비축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럼 우리가 농사를 져서 제가 이제 감초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농사를 질 것인가? 어떻게 소위 생산, 가공, 유통을 하는 6차 산업을 할 것인가? 자, 우리 보면 시골에 가면 논들이 아주 반듯반듯하게 경지 정리가 돼 있죠. 그걸 보통 한 필지라고 부릅니다. 한 필지가 몇 평일까요? 1200평이죠. 1200평 기준으로 딱딱 경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겨울에 보리들을 많이 심거든요.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 쌀 심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동네에, 제가 살던 동네에 두 사람의 사례를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제가 전직이 이제 기자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이제 막 분석을 하고 같은 논에다가 보리를 심었을 때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과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나 열심히 좀 취재하고 이제 이런 약간의 직업병이 있었는데 한 분은 여기다가 보리를 심어 갖고서는 나중에 겉보리로 팔았습니다. 다 수확을 해서 모내기 직전에. 익은 겉보리 40kg짜리가 50포대 나오더라고요. 한 포대에서. 한 필지에서. 그럼 매출이 얼마입니까? 40kg짜리 50포대. 한 포대에 24,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총 매출이 120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경관보조금 20만 원 받습니다. 한 필지에. 그러면 얼마죠? 140만 원이잖아요. 총 수입이. 그럼 여기서 비료대 나가고 종자대 나가고 콤바인 수확할 때 쓴 비용 나가고 하니까 한 필지당 한 8, 90만 원 남습니다. 물론 이제 보리가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아니지만 한 필지 농사져 갖고 가면 8, 90만 원 농사져서 물론 이제 거기다 이모작 하지만 이거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하고 같이 귀농했던 제 여동생 부부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3월 달에 그러니까 5월 달에 겉보리를 벤 게 아니라 3월 달에 한 10에서 15cm쯤 자랐을 때 보리순이 그걸 벤 거예요. 어린 순을 베갖고 보리순 분말을 만들었거든요. 요즘 또 마침 홈쇼핑에서 난리죠. 보리순 분말 갖고. 때가 좀 맞기도 했는데 뭐 슈퍼 블랙 푸드니 해갖고 또 한번 요즘 홈쇼핑에서 꽤 인기 아닙니까? 한 필지를 베니까 200g짜리가 2,000봉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얼마를 받냐면 10,000원을 받거든요. 그럼 매출이 2천만 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매출이 2천만 원인데 이게 다 남지는 않죠. 그대로. 그래서 보리순을 베는 인건비, 건조를 한 다음에 분쇄한 비용, 그다음에 포장지. 이게 대략 비용이 한 20% 정도 매출에. 2천만 원 매출이면 400만 원 정도가 그런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럼 나머지가 1,600만 원인데 1,600만 원이 물론 다 그대로 남지는 않죠. 그대로 남으면 다 농사 짓게요. 여기에서 이제 유통망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순소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유통망을 짜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답은 분명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겉보리 팔아갖고는 희망이 없는 거고요. 당연히 보리순 분말 팔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사실 제 주변에 있던 농민들 중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장사꾼이야? 우리는 걱정 없이 농사만 지으면 되지. 그거는 농협이나 정부가 알아서 해줘야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시골에 가면.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이분들이 힘드니까 생활이 아직도 그냥 산업공상이라는 말 속에서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상업은 좀 약간 좀 그 뭐 천박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은 안 계실 텐데 이제 귀농하겠다고 결심한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이제 각오하고 하실 텐데 사실 저도 한국에서 이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참 지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하고 지잘난 멋에 지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인데 막상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제가 농사 짓는 걸 팔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공상이 어디 있습니까? 제 물건 사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소리가 그냥 이거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전화로 이제 제 물건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라는 말 절대 안 나옵니다. 꼭 얘기할 때 젊은 엄마들이 전화해도 꼭 제가 고맙습니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내 물건을 팔려고 생각하니까. 잠깐 여기 예. 짧게 질문. 예. 보리순 얘기 나오고 예. 저는 이미 기농을 해서 이제 예.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아까 아로니아도 말씀하셨어요. 이 보리순이 내가 지금 보니까 벌써 예. 하나로 막 들어가는 대형 그런 마트에 가면은 예. 이 공급 가입이 시작되고 있어요. 아, 이제 그 말씀도 제가 수명이 되게 짧아가지고. 그 말씀도 제가 이제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갖다가 이렇게 들은 거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시기를 타이밍 같은 거 이걸 잘 타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홈쇼핑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리순을 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동생은 이거를 지금 홈쇼핑에서 파는 보리순은 뭐냐면 미국산이에요. 원료가. 제 동생은 유기농으로 쌀농사를 짓거든요. 유기농 보리순이라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처럼 대량으로 많이 팔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 필지 정도에서 몇천 봉지 만들어 갖고는 유기농 보리순분만이라 그랬고 차별화시켜서 팔고 있는 거죠. 차별화가 없으면 홈쇼핑에서 파는 거하고 가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경쟁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미 쌀을 통한 자기 유통망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요즘 보면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농가 평균 소득이 4,206만 원이라는 얘기 하는데 이 말 믿지 마세요. 실제 농가 평균 소득이요. 농업을 통해서 내가 농사 져갖고 그것을 팔아서 얻는 소득은 1,000만 원이거든요. 2018년에 1,000만 원 벽이 깨질 뻔했어요. 900만 원대로 내려갈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쌀값이 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작년에 그나마 1,000만 원대를 유지했는데 나머지가 다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전 소득이라든가 농해 소득입니다. 이걸 가공해서 팔거나 그걸 이제 농해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미 이제 가공해서 다른 형태로 해서 팔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노임을 받았거나 혹은 직불금 같은 걸 받았거나 이런 거 다 합쳐갖고 4,206만 원 아니면 내가 이제 임대 수익 같은 걸 했거나 이런 거고 실제 농업을 통한 소득은 1인당 평균 1,000만 원 선에서 그냥 지금 달랑달랑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농사를 지면서 터득한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신념인데 이제 아로니아 얘기했잖아요. 저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기본이 이건 이제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먹어왔고 즐겨 먹었고 그 다음에 품종이 다양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공 방법이 많은 품목 이거를 농사 짓는 게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류를 탈 수 있는 이런 품목들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홈쇼핑이 한 6개인가가 있어요, 방송이. 한 방송에서 A라는 품목을 새로 출시를 해갖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녁 8시에 가령 방송 시작해요. 30분만 지나면 승패가 결정되거든요. 이게 대박이다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품목의 담당자들이 전화 돌리기 시작해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뭐 가공 공장, 뭐 이런 협력업체들 많을 거 합니다. 그래갖고 그 제품 제조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민들이 생산, 가공, 유통을 한다는 게 홈쇼핑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절대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속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젠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까도 중요하지만 출발은 오래 먹었고 품종이 다양하고 가공 방법이 많은 품목이 가장 기본이다. 그 다음에 좀 발빠르게 그때그때 이제 대응해 나가는 시설 재배 같은 걸 통해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솔직히 그냥 홈쇼핑에 물건 납품하는, 그러니까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는 제조업자에게 원료를 대주는 수준, 이 정도의 농사를 짓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배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겪은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배밭이 한 3만 개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80% 이상의 신고를 심어요. 신고라는 품종은 일본에서 이제 육종을 한 건데 꽃가루가 없습니다. 수정이 안 돼요, 자체 내서. 그럼 꽃가루를 발라줘야 되는데 요즘 일손이 딸리니까 중국산을 사다 씁니다. 비싸다고 해갖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요, 꽃가루 사는데. 그래갖고 정부 보조금이 막 들어가.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붓으로 찍어 발랐는데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래갖고 막 군인 공무원들 꽃가루 바르는 시기에 막 동원돼갖고 같이 가서 해주지 않습니까? 수정 시기에 빨리 해야 되니까. 요즘 그걸 기계로 뿌려요. 옛날보다 꽃가루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거기다 병충해에 굉장히 약해요. 단지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많이 달립니다. 초보자도 재배하기가 쉬워요. 농약만 잔뜩 치면. 우리나라 농산물들이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유리한 그런 품종들을 지금까지 농사를 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도 바뀌었고 모든 게 바뀌었는데 이 농사 짓는 거 품종을 선택하고 농사 짓는 방식은 완전히 이 60년대, 70년대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꽃가루 사야죠. 정부에서는 꽃가루에 대해서 보조금 줘야죠. 일손 딸린다고 기계로 뿌려버리죠. 거기다가 한꺼번에 다 출시되지 않습니까?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신고는 수확기를 추석에다 마치기가 어려워요. 한 4년에 한 번 정도 잘해야 마치고 나머지는 이게 남쪽 지방도 10월 달에 따야지 제맛이 나는 게 배거든요. 근데 막 8월 말에 땁니다. 그럼 거기다 성장 호르몬제를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덩치만 키워요. 속은 익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이 원래 배 좋아하던 사람들이 아, 배 나왔네, 햇배 나왔네 하고 사서 먹어본 다음에 야, 이게 무슨 맛이 이래. 안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명을 쓰게 되냐면 배는 죽은 사람이 먹는 과일이다. 제사상에만 논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제 옛날에는 배 그러면 우리 농산물에서 10대 품목 안에 들었는데 지금은 배가 20대 품목 안에도 못 들어요. 1위는 이제 양돈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래갖고 근데 나머지들을 다 뭐라고 했냐면 좋은 품종들이 많아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꽃가루도 많고 좋은 품종들이 많거든요. 맛있고 수확 시기도 조생종에서부터 중생종, 만생종 해갖고 다양한 품목들이 많은데 오로지 신고 하나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나머지 배들은 다 잡배라고 불러요. 근데 그 잡배가 진짜 맛있는 배거든요. 저는 주로 이제 잡배를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세종시에 그런 분이 계세요. 배농사를 짓는데 배밭에 1000평은 신고를 그대로 농사를 집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이분도 지베리를 쓱 발라갖고 추석 전에 좀 출하하고 왜 그러냐면 배의 전체 소비는 절반 이상이 추석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외국 수출용이 있거든요. 조합에서 수매해서 나가는 수출용으로 해서 싹 1000평 털어버리고 나면 그다음에는 나머지 1500평의 밭은 한 6년간에 걸쳐서 품종갱신을 다 해서 그 밭에서는 한 6개 정도의 품목이 자랍니다. 뭐 그린시스라든가 이런 종류의 서양 배새부터 뭐 원앙이라든가 뭐 신화, 만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품종들 조생종서부터 만생종까지 쫙 있어갖고 그걸 그때그때 부부가 따다가 노동력도 집중력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제 익을 때마다 따서 세종시 로컬푸드에다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분산이 되고 이제 수확 시기도 다양하게 분산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종시 로컬푸드에서 요구하는 그런 출하 시기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들에 맞춰서 하는 거죠. 요즘 품종의 이제 다양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사과 그러면 뭡니까? 다 부사만 심죠. 대부분이 부사예요. 포도 그러면 캠벨만 심었어요. 그러다 요즘 와갖고 최근 한 4년 동안 이제 샤인머스켓이 확 퍼졌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샤인머스켓 이렇게 가면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 4년 동안 재배 면적이 4배로 늘어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비싸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여름까지는 2kg에 4만 원까지 한다고 그래갖고 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한 3만 5천 원인가 한다고 그러게 2kg에 3송이. 도대체 맛이 어떨까 궁금해갖고 얼마 전에 사봤는데 세상에 3만 5천 원 주고 내가 이걸 왜 샀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없는 품목들이 그냥 유행 타고 막 나오니까 이렇게 가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제가 이제 오늘 이따가 또 얘기하려는 이 품목별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과 연결되는데 사실은 이 정도 샤인머스켓 시장이 커지면 이 농사를 하는 분들이 품목별 조직을 만들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과로 비싸게 팔 수 있는 것과 가공을 해서 가공품으로 팔 수 있는 것. 품질 규격을 만들어 갖고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각자 뛰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심나니까 비료 막 줘갖고서는 한 6, 700g짜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막 1kg짜리로 늘려갖고서는 난 몰라. 시장이 어떻게 되든 몰라. 내 것만 많이 팔으면 돼. 요즘 인기래니까 심으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 소비자들한테 이제 외면받는 품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이 혼자서 품질 관리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품목별 조직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가락동에서 그걸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가락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장사를 하는데 유리할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언젠가는 외면한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품질 관리 안 하다 보면.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생산, 가공, 유통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농업과 문학과 예술이 결합된 게 바로 6차 산업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농산물에다가 스토리를 입히고, 우리가 보통 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야기를 입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예술과 결합됐다는 거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고요. 제가 앞에 여기 지나갔었는데 뭐 예술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일종의 상품의 이렇게 디자인이죠. 뒤에 밑에 이제 사진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배농사를 져서 저는 이제 농사가 몸에 익지도 않았고 또 다른 아주 그 배농사의 프로들하고 경쟁을 해서 제가 좋은 품목을 내기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처음서부터 가능하면 유기농에서 허용된 약재도 적게 쓰고, 그게 제 상품의 경쟁력이에요. 유기농에 허용된 약재조차도 적게 쓴다. 그 대신 뭐를 했냐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주 말끔하고 좋은 선물용으로 쓸 수 있는 생배는 별로 생산을 못했는데
많이만 달리면 돼요. 가공용으로.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저거거든요. 저걸 도라지하고 같이 섞어갖고 농축으로 만들어서 팔았었는데 저 포장재가 굉장히 두꺼운 그 흰 면입니다. 저 파우치가. 저 글씨도 이제 붓글씨로 써서 제가 생각하는 땅을 살리는 농사, 사람을 살리는 먹거리 해갖고 이제 붓으로 써갖고 저렇게 면 파우치를 만들어갖고 저기에다 담아서 팔았거든요. 사람들이 저렇게 포장을 하니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 돈 주고 샀는데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보다도 사실 상품에 대한 극찬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이용 후기를 많이 봐요. 사이트 같은 데서. 근데 이용 후기에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내 돈 주고 내가 주문했는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자발적으로 그거를 물건을 이제 택배 상자에서 꺼내 갖고 이제 면 파우치에서 이제 병을 꺼내서 이렇게 뚜껑을 따는 과정을 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블로그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앉아갖고 엄청난 광고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농업이라는 게 요즘은 정부 지자체에서도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들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어요. 개선되기는 했는데 다들 좀 천편일률적이에요. 농산물 포장들이.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이 디자인들이 차별화가 안 돼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차별화거든요. 그냥 알록달록하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갖고는 우선 제품에서 차별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배즙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배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장이 되게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죠. 이 파우치들. 저는 이걸 가로로 돌렸거든요. 글씨를.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 이 배주스 포장을 그 PP 파우치를 가로로 돌려서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했냐면 제 얼굴 캐리커처를 큼지막하게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사람들이 그 물건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걸 딱 열었는데 웬 그 아저씨 캐리커처가 그 안에 큼지막하게 탁 들어가는 거, 한 면 전체에. 이걸 먹으려니까 제 머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위를 자르려면 제 머리카락을 잘라야지만 그게 이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액체를. 그냥 처음에 어쨌든 접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강렬하게 다가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세로도 아니고 또 가로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사를 질 때는 어떻게 좀 차별화할 것인가. 작은 거 하나, 디테일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디테일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혹시 여기서 이제 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이제 부여에서 꽃농사를 짓고 있는 한 여성, 그때 이제 올해 29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분을 제가 이제 KBS 인간극장에 이제 주선을 해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내 딸은 꽃농부, 아마 그런 제목일 거예요. 올 4월 달인가 방영이 됐는데 이분이 역도 선수예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는 육상 선수, 중학교 들어와서는 역도 선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실업팀에 가서 역도 선수로 해서 이제 국내 대회에서 메달도 따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운동선수였는데 이미 나이 28이 되니까 벌써 노장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 역도에서는. 경량급이라서 뭐 장미란 선수처럼 이렇게 덩치가 아주 큰 사람은 아닌데 그래갖고 자기 선배들이 뭐 하나 하고 가봤더니 다 공장에 가서 월 150만 원 받고 일하더라는 거죠. 200만 원 받고 일하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살기 싫어갖고서는 은퇴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술센터에 가서 화해 재배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낫던 농사를 졌습니다. 나중에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공판장에 나가서 팔았더니 조그맣잖아요. 하우스 한 동에서 농사진 프리지아 갖고 나갔더니 당연히 최하 등급 주죠.
공판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아 이건 나한테 안 맞구나 해갖고 이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직거래로 팔기 시작을 한 거죠. 어디에서 팔았는지는 뒤에 제가 유통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를 했냐면 대략 그렇게 되더라고요. 공판장에 나가서 팔으면 가령 10,000원을 받을 양 정도의 물건을 인터넷 직거래로 팔으니까 한 15,000원에 팝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죠. 소비자는 시장에 나가서 20,000원 이상 줘야지 살 수 있는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체국 택배로 해서 보내는데 스티로폼 박스에다 담아서. 근데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갖고 귀농 4년 만에 매출이 6억이 나와요. 마진 엄청납니다. 제가 여기서 영업비밀이라서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수준의 이 순이익을 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분이 항상 저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배운 게 없어서요. 운동만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포장을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 제품 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면 아니면 아니고 김은 긴 거거든요. 전 분명히 운동한 분이라서 아 좋네요 할게요 그러면 일요일 날 제가 이제 가갖고 그 얘기를 하면 월요일 날 바로 인쇄소에 가갖고 포장지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보내줘요. 이렇게 바꿔봤는데 어떠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인터넷에다 제품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아주 깨끗하게 잘 찍지를 않아요. 이런 물건을 팝니다. 그러고 인터넷에 이제 카페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꼭 사진을 약간 흔들리게 찍어요. 사진 너무 잘 찍으면 사람들이 야 사진하고 내가 받아본 거하고 다르다라고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진 아주 잘 찍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 꼭 그렇게 씁니다. 실제 실물을 보고 사진과 다르다고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반품해 주세요. 반품 다 받아주겠습니다. 별로 반품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분은 제가 이분한테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감명을 받았던 게 저는 원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안 받습니다. 그거 다 빚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언론에 안 나갑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저기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그 정도면 한 번은 나가자. 여기저기 괜히 얼굴 디밀고 유명세 타고 이러지 말고 그거 번거로우니까 한 번으로 끝내자 해갖고 이제 인간극장에 얘기를 해갖고 여기서 이제 다루는데 시청률도 꽤 높게 나오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감동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이제 촬영하는 기간 동안에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그 유통망을 통해서 팔았거든요. 농산물 직거래 카페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팔다가 자기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이 방송에 대비해서. 그래갖고 방송 나가고 나서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가 지금 회원이 한 12,000명 정도가 생겼어요. 이 방송 덕분에. 근데 그야말로 이거는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 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 카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의 팔 물량을 이제 그 카페에다 올려놓고 이제 이 문자로 주문을 받아갖고 다음날 이제 택배로 보내는 방식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이 친구가 4년 만에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뭐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도 없어요. 자기 말 맞다나 자기는 별로 공부한 거 없다고 합니다. 운동만 평생 했다고 하는데 바로 핵심이 진심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가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얘기 자체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냥 진심 그 자체인 거예요.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사람들한테. 글 하나를 써도. 뭐 여기에는 지금 안 써있지만 우리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떡을 파는 분이 한 분 있거든요. 떡하고 김치류 같은 걸 파는데 엄청난 매출을 일으켜요. 그래서 억대의 매출을 일으키는데 사진 잘 찍지 않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쑥떡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장판, 이렇게 꽃무늬 장판 보이는 데다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는데 삐딱해요. 바닥도 그냥 막 찢어진 장판도 보이고.
그러고 나서 아이고야 이렇게 큰 떡을 언제 다 포장해서 보내나 오늘 주문도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 표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한마디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저 떡 맛있겠네요. 뭐 나도 주문해야지. 이래가면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 갖고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게 정말 매끈하게 사진 찍고 매끈한 글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가성비에서 가심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가성비는 가격 대비 만족도인데 가심비라는 거는 이제 마음까지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건을 생산한 농민과 소비자가 일체가 되는 거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데 아까 얘기한 내 돈 내고 내가 샀는데 선물 받은 것 같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가심비가 높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과연 이 계정은이라는 이 화훼농부가 어떻게 기농 4년 만에 6억의 매출을 올렸는가. 올해는 이제 인간극장 나온 다음에 매출이 더 늘어났어요. 아마 6억보다 작년에 6억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게 가능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한번 보시면 저 친구가 갖고 있는 남들이 없는 장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한번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생산, 가공, 유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품목을 생산해도 비슷한 제품들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후발업자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만의 고객을 확보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도 비슷한 품목 이미 다 있거든요. 저도 한번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온 적이 있었어요. 물건을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파우치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제품을 이제 만들었는데 조금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이제 소문들이 좀 나더라고요. 엄마들 카페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 돈 내고 샀는데 내가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조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엄마들 카페에서 저게 기존에 나온 그 이제 유기농 제품인데 기존에 나온 동종의 유기농 제품에 비해서 애들한테 먹여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입소문으로 이제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친환경 농산물 유통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납품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갖고 어떤 조건입니까? 그랬더니 판매 가격은 당신이 붙이는데 소비자 가격의 50%에 납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어디나. 생협도 마찬가지예요. 가공품은 50%입니다. 다. 쌀이라든가 생필품들 많이 붙이지 못하고 거기서 조금 붙이고 그 다음에 과일이라든가 이런 기호품에서 조금 더 많이 마진 붙이고 가공품에서 50% 붙여갖고 평균 한 30에서 35 정도 마진 보는 게 뭐 생협도 똑같아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던 그 유통회사는 연간 이제 수천억 매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전국에 매장도 있고 뭐 백화점이니 뭐 이런 데 의리한 매장들 많은 데인데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기분 나쁜데 이거 속안내할 수 있는데 이거를 포장 단위를 달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내가 뭐 가령 고구마 10kg를 3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거기서는 뭐 8kg짜리 혹은 11kg짜리 쉽게 얘기해서 포장지를 따로 만들어 갖고 가격을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특히 가공품들은 그게 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회사에 한마디로 하청업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어려워도 키워나갈 것인가.
그랬더니 아니 그 가격 갖고는 내가 이 가격에 50%의 당신네들한테 납품을 해서 도저히 이거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구조다. 이거 뭐 원가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을 이제 물어봤더니 제품을 그쪽용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가령 포장 단위를 달리해서 만드는 다음에 가격을 확 올려갖고 하든지 아니면 제조 원가를 성분을 함량을 낮춰갖고 성분을 떨어뜨린 다음에 가격을 갖다 제조 원가를 낮춰갖고 50% 납품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고민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정도의 네임밸류를 가진 친환경 매장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이젠 거래처들도 막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우리한테도 납품해달라고 하고 뭐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골에 내려간 게 그런 회사의 하청업체가 되고는 쉽지 않았거든요. 이왕이면 내 브랜드를 키우지. 그럼 내 브랜드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가공품은 이 소비자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25% 이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해도 30% 이상 못해요. 10만 원짜리 상품이면 물류비 포함한 제조원가 3만 원 넘기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유통업체에다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데 가령 30%의 자기가 제조원가 잡아갖고 했는데 물류비까지 50% 마진 주면 20 남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저는 45에서 50 정도에다 맞췄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유통망을 달렸기 때문에 어려워도 제 직거래망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50% 제조원가 해도 뭐 제가 직접 팔으면 50% 남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이제 유통 마진을 좀 싸게 받는 직거래 그 생산자 직거래 카페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그런 걸 통해 갖고 낮은 수수료를 주고 팔으면 뭐 30~40% 남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통망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결국 후발업자들의 생명이라는 거죠. 남들과 똑같은 방식의 기존에 하던 사람과 똑같은 방식의 유통망 갖고 해봤자 물건의 차별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후발업자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냥 과거에 사회생활 할 때 뭐 인연도 있고 연줄이 있어갖고 뭐 백화점이 됐던 유명 매장이 됐건 이 하청업자로서 길을 가든지 아니면 힘들어도 직거래망을 만들면서 내 물건의 가성비 가심비를 높여서 직거래망으로 팔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일종의 진리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품은 소비자 직거래로 제값받고 팔고 비품은 가공해서 더 좋은 물건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실천을 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큰 도움이 됐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제 배경이 따로 또 있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내 직거래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 쉽게 생각해요. SNS를. SNS 보통 대표적인 게 카페인. 뭐죠? 카페인이라고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세 가지잖아요. 카페인 이거 돈 내고 제대로 봐야 됩니다. 아 이거 뭐 블로그, 페이스북 이거 쉬운 거잖아 이러는데 과연 어떻게 이 SNS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을지 나의 진심을 어떻게 전달할지 이거는 돈 내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충 해갖고 안 되고 어떻게 이걸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고 할지 치밀하게 공부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동안 한 350만 원 정도 주고 배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이 SNS 마케팅을. 그래서 강의도 듣고 수시로 거기에 이제 강의진이 강사진이 한 3분이 있었는데 교수진이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쭉 하면 이제 그분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식을 놓고 이제 컨설팅을 집단으로 해주는 거예요. 3분이 앉아갖고.
그런 식으로 테헤란로에 가면 그런 류의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공짜로 하는 것도 물론 네이버 같은 데서는 뭐 공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북이나 이런 것들 돈 내고 제대로 배워야지만 마케팅에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서는 직거래망을 제대로 만들어나는 게 중요한데 하여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SNS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화려하게 잘 쓰고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잡을 것인가는 각자 이 많은 그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그리고 전문가들의 교육과 컨설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SNS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하는 거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면 꼭 그 다음에 부닥치는 문제가 대기업들은 품질 관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자동화돼 있고 그런데 소규모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협동조합 만들어 갖고 우리 가공 공장에서 한 100평짜리 가공 공장에서 물건 만들다 보면 품질의 균일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물건이 점도가 생산할 때마다 소량 생산을 하니까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재구매한 고객들이 지난번에 비해서 점도가 많이 떨어지네. 묽다, 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가, 균일하게 만들 것인가 막 고민을 해갖고 처음에는 연구원들 쫓아다녔어요. 대학 교수도 만나고 6차 산업이전 그 센터, 지원센터에서 연결해주는 컨설턴트들도 있거든요. 뭐 대학 교수, 경영지도사, 심지어 뭐 농진청의 연구원들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답을 못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실험실에 답을 주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연구원이 하는 방식의 답을. 아니면 인삼공사 같은 데서 대규모로 하는 방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안 되죠, 당연히. 공장에서 아줌마들이 이거 하면서 어떻게 실험실에 시료 또 갖고 가서 실험실에 가서 분석하고 이거 맞추고 그럽니까? 보통은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점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점도 조절제를 넣어요. 누가 그러죠, 옛날에. 어떤 양반이 한약을 먹는데 항상 똑같이 양을 일정하게 주니까 참 정성스럽게 집에서 부인이 한약을 끓여주는가 했더니 남으면 버리고 부족하면 물 부어갖고 줬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이렇게 만들어요, 가공품들을. 점도 조절제 넣어갖고. 이 답을 갖다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연구실에서 찾은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왜 그러냐면 참 긴 시간을 고민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제품을 갖다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답을 어디서 찾냐면 그래갖고 저기다가 퀴즈처럼 냈는데 발효식품은 발효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맥주 맛 비슷하지 않습니까? 먹어보면 이거 어떻게 균일한 맛을 낼까요? 맥주는. 제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제 제품도 품질에 이렇게 균일화를 답을 찾았거든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하면 마치신 분은 교육 점수 2배로 드려야 되나? 어디서 하냐면요. 우리 맥주 공장 가보면 알지만 발효 탱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발효식품이니까 발효 정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이거를 탱크 하나에서 병을 여기다 넣으면 맛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입맛 까다로운 사람들은 이게 5개의 탱크가 있으면 나오는 관은 이렇게 5개가 합쳐서 나중에 병에다 담을 때는 하나로 하니까 5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마추어들 입맛에는 저희 카스 맥주 맛 똑같고 화이트 맥주 맛 똑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대학 교수나 실험실에서도 연구원들은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간단하죠. 한솥에서 가령 200병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따로따로 이걸 병에다 넣었거든요. 그거를 600병으로 합쳐갖고 섞어갖고서는 담으니까 소비자들이 먹을 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브릭스로 따지면 1 이상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똑같네. 그러니까 점도 조절제라는 그런 화학약품을 넣지 않아도 그런 화학 첨가제를 넣지 않아도 균일한 맛을 내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내 제품을 갖다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이렇게 프랜차이즈 같은 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프랜차이즈 참 힘들다. 저는 솔직히 프랜차이즈를 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도시에서도 죽으나 사나 내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게 전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프랜차이즈로 망하나 한번 내가 내 브랜드를 키워보기 위해서 죽을등살등 뛰어보고 노력해서 성공시키는 거하고 성공 확률은 어떤 게 더 높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장 이름도 제 이름으로 걸고 남사스럽게 포장지에다 제 얼굴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소비자들의 그 작은 입맛 차이까지도 화학 첨가제로 조절 안 하고 균일한 그 제품을 뽑아내기 위해서 참 많은 곳을 쫓아다니고 자문도 얻고 했는데 그만큼 이 가공을 한다는 의미는 특히 후발업자가 가공을 한다는 거는 제조원가도 낮춰야죠. 디자인도 남들과는 차별화시켜야죠. 품질도 균일화해야죠.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게 하면 소비자들이 알아준다는 거거든요.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제 조카뻘 되는 애가 자기가 들어가는 맘카페가 있는데 맘카페에서 삼촌 제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영상까지 찍어갖고 올리면서 내 돈 주고 샀는데 내가 선물 받은 것 같아요 하면서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올려갖고 맘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동종 상품들이 있어요. 다른 유명한 큰 유통회사들에 거기 거하고 비교해봤더니 이러더라 저러더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거기에서 제 직거래만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이게 생산에 이어서 가공을 한다는 게 그리고 유통을 한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힘들지만 참 뭐라 그럴까 보람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해보면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런 표현 아닙니까? 소비자들의 거기에서 이제 뭔가 긍지심, 보람 이런 것들을 사실 느끼고 뿌듯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뭐 길게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유통망은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직거래로 팔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0% 남고 어디다 팔으면 뭐 30도 남을 테고 20 남는 데도 있을 테고 그래서 내 이제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되잖아요. 다 합쳐서 내가 이 제품에서 매출액 대비 30%의 순이익을 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직거래로 팔아서 순이익이 높은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연간 목표율,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목표율을 진짜 종이 한 장, 원가에 들어가는 아까 이제 제가 제품에 이렇게 병뚜껑을 이렇게 종이로 쌌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끈으로 묶었잖아요. 그럼 종이 한 장에 8원, 노끈 하나에 4원. 이것까지 원가 관리를 하면서 방산시장에 가면 그런 포장 제품들 많잖아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지금 내가 노끈 하나에 4원에 쓰고 있는데 4원 이렇게 끊어서 자르면 하나당 평균 단가가 4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더 가늘은 거를 써서 단가를 좀 낮춰볼까. 이런 고민까지 했거든요. 아마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다 하시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마른 수건까지도 짠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젠 방산시장에 휴일날 가갖고 조금 가늘은 노끈 사다가 묶어봅니다. 그래서 서로 제 처하고 비교해 보면서 야 그래도 너무 이 노끈이 가느니까 좀 너무 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두꺼운 걸로 가자. 이런 더 비싸도 두꺼운 걸로 가자. 이런 정도 마음으로 하거든요. 농업이라 그래서 원가 개념이 없고 이렇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원가 관리하고 해서 내 목표 수익률을 채우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만들고 내 브랜드를 만들면 팔 수 있는 이제 플랫폼들이 뭐 오픈마켓도 있고 폐쇄물도 있고 혹은 농협을 통한 판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문자 상표 방식, 그 OEM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 같은데 물건을 갖다 선입고 방식으로 납품하는 것도 있고요. 홈쇼핑도 있습니다. 제한적 폐쇄물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6차 산업을 하고 직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직거래망 만들어 나가는 노력과 함께 SNS를 통한 직거래망,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생산자 직거래 카페라고 봐요. 이런 경우는 대개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 이제 카페 그 지기들이 한 달에 뭐 제가 좀 잠깐 이용했던,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부여에서 꽃농사 짓는 분이 이용했던 거는 이 네이버의 한 카페인데, 농산물 직거래 카페인데요. 한 달에 회비 4만 원만 내면 들어가서 자기 물건을 올립니다. 하루에 뭐 몇 번이라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거기서 이제 판매 중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카페 지기는 그 월 회비만 받는 형식인데, 회원이 거기가 한 30만 이상이 되거든요. 거기서 만약 고구마 하나가 소비자들 이제 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용 후기가 정말 이 고구마 좋다라고 소문이 한번 나면 그냥 억대 매출은 쉽게 하더라고요. 수수료는 딱 월 4만 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카페들이 처음에 한 군데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개들이 이제 우후죽순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물건 올리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다 받아주거든요. 이런 카페들이 받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가공품이 됐든 1차 농산물이 됐든 승부를 걸었는데, 하여튼 이 생산자 직거래 카페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 갖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출발하면서 직거래망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아까 얘기한 그 자기 말 맞다나 자기는 공부도 별로 안 했다고 운동만 했다고 하는 젊은 여성도 이 카페를 통해 갖고서는 6억의 매출을 달성했고, 지금은 자기의 직거래 카페 만들어 갖고서는 회원 10,000명 이상 확보해 갖고 또 하고 있거든요. 같은 거는 저기 밴드를 갖다가 밴드 한 회원 한 5천 명 정도. 네, 5,000명 갖고는 사실 장사 쉽지 않고요. 여기는 제가 얘기한 거는 한 30만이 넘고, 그 다음에 그 부여의 화훼농가가 하는 거는 자기 직거래 카페를 만들었는데, 아까 잠깐 보니까 한 1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회원이. 근데 그거는 이제 꽃을 사기 위해서, 꽃이 좋아서 모인 회원들이 11,000명이니까 또 다르죠, 성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 농사를 진다 할 때 이 생산자 직거래 카페 이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 유형들을.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제 가격 정책 얘기를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성질이 못 돼 갖고 제가 항상 주장했던 거는, 저한테 이제 물건을 대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여기저기서 밴더들이라든가 이런 유통 매장 이런 데서. 그때마다 제가 항상 내걸은 조건은 그거였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할인 없이 단일 가격이다. 그래갖고 심지어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 쇼핑몰에서 입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요구한 게 뭐였냐면, 절대 우리는 할인 안 된다. 당신네들이 카드 포인트 주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못하겠는데 할인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제 고객들한테서 왜 어느 그 백화점 사이트에서는 2,000원 싸게 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제가 주는 수수료 범위 내에서 2,000원을 내려서 파는 거예요. 이건 다른 데를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유통망들을. 그래갖고 제가 몇 번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요구하는 가격대로 해달라. 그랬더니 무시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 무시할 수 있잖아요. 백화점 쇼핑몰인데. 그래갖고 제가 몇 달 하다가 몇 번 경고한 다음에 말을 안 들어갖고 공급 중단하겠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되게 황당해 하더라고요. 백화점 쇼핑몰에서 받아주는데 아니 그걸 거절을 해? 저 이상한 친구 아니야 하는데, 저는 그걸 고집으로 했거든요. 1+1 뭐 할인 판매 이런 거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물건은. 처음에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건 제 나름대로의 자존심이고 고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유통망이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한번 그래서 이 가격 정책, 유통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직거래망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힘들어서 이렇게 계시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직거래 카페라는 것들을 항상 좀 유심히 지금서부터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카페로 모이고 어떤 물건들이 인기를 끌고 이 대박을 친
물건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제가 이제 뭐 카페 이름은 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염두에다 두시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 7번째 얘기입니다. 농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스팔트 농사하신다는 얘기들 농민들이 많이 해요. 양파 가격 폭락하면 농민단체들이 트럭에다 양파 상한 거 싣고 갖고 광화문 데다 놓고 시위합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면서 쏟아붓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럼 정부에서 양파 수매 예산 몇 억 늘려주겠다 발표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내년에 똑같은 일 또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방 정치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다방에 모여갖고서는 보조금 따먹는 방법 연구하는 거예요. 컨설팅 회사들이 그런 거 기획서 써줍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온갖 공모사업들 지원사업들이 있으면 그럴듯하게 기획서 써주고 한 5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꽤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생긴대요. 기획사들이. 뭐 몇천만 원짜리 보조사업 제안서 만들어주고서는 뭐 한 500 받아가니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다방 정치한다고 그러는데 뭐 아스팔트 농사도 필요하고 다방 정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품목별로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들. 그게 사실 유기농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다 합쳐봤자 30명밖에 안 되니까 전국 단위로 했지만 필요하면 지역 단위도 좋고 하여튼 품목별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재배 기술도 공유하고 수급 조절도 하고 가격 협상도 하고 가공품도 개발하고 새로운 판로도 개척하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농민의 힘은 나온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유기농배 영농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생협이라든가 이런 대형 마트 같은데 이제 배즙용 배가 이제 가공배가 나갔는데 유기농배 가공용 1kg에 1,200원에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30명이 모여갖고 조합을 만든 다음에 그 거래처에다가 우리 1,200원 받아갖고는 도저히 못돼. 이건 안 되겠다. 3,000원 달라. 3,000원. 우리는 이제 3,000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존 거래처 중에 딱 한 군데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군데만 우리가 미쳤냐. 그 거래에 우리 그냥 유기농 배주스 안 만들고 말지. 그러면서 실제 거기는 굉장히 큰 친환경 유통 매장이었는데 그 해에 무농약 배주스만 만들고 유기농을 포기했어요. 근데 나머지들 다 받아들였거든요. 3,000원에. 그래갖고 지금도 3,000원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OEM 업자들이나 이런 데서 3,000원에 사다가 아주 대량으로 사는 데는 조금 깎아주긴 하는데 뭐 진짜 몇백 톤씩 사는 데는 그거 사다가 자기네들이 가공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친환경 매장들에다 다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학교급식이라든가 백화점의 유통망 뚫고 지금 서울시 학교급식은 어떻게 돼 있냐면 협상을 해갖고 이 조합하고 일단 유기농 배, 그러니까 이제 급식용의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농조합에서 납품한 뭐 여기만이 아니고 납품하는 데는 이제 하여튼 유기농 배가 다 소진되면 그러니까 학교급식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배가 후식으로. 그래서 유기농 배가 다 소진되면 그 다음에 무농약 배 쓰고 무농약 배도 다 소진되면 그 다음에 일반을 쓰든 GAP를 쓰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활동을 해갖고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참 조직 하나를 25명이 모였는데도 팍 싸우고 이해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지금은 한 10년간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서로가 같이 함께 사는 방법들을 이제 터득을 했어요. 그래갖고 올해 이제 학교급식에서 가령 200톤을 필요로 한다. 유기농배를. 그럼 이걸 조합원들한테 어떤 규모로 나눌 것인가. 똑같이 n분의 1로 안 나눕니다. 규모가 좀 큰 사람은 조금 덜 하고 규모가 작은 사람은 더 준다든가 해갖고 이제 기본형 플러스 뭐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또 가감하고 이렇게 해갖고 조합원들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해가면서 서로 간에 납품량을 조절하고 시기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들이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조직이긴 하지만 사실 말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24명이 10년간 활동하는데도 정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가면서 오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 조직이 없으면 계속 1,200원에 납품을 했잖아요. 근데 이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3,000원에 납품을 하면 조합원한테 2,500원을 줍니다. 500원은 조합의 수입으로 적립을 하고요. 근데 500원도 다 갖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정산해 갖고 이익이 이제 조합에 많이 쌓이면 또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전국 품목에 따라서는 전국 조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소규모의 지역별 조직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 갖고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정말 여기 한 거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재배 기술도 공유하고 생산량도 조절하고 가격 협상력 갖추고요. 가공품도 개발하고 지금 산청에 배주수 가공 공장을 경남도 지원으로 만들어 놓고 조합원들 배주수를 거기서 만들어 갖고 단일 브랜드로 해서 각자 이제 팔거든요. 자기가 농사진 거 가공용 일로 보내 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농조합의 이름으로 배주수도 팔고 근데 자체 이제 이 판매망들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 매장 같은 데서 파는 거는 OEM 공장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3,000원에 팔아 갖고서는 이런 식으로 또 조합원들한테 물량들을 배정을 해 갖고 하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판로들 개척하고 처음에 참 학교 급식 뚫을 때도 어려웠는데 혼자 가봤자 서울시에서 상대해 주겠습니까? 10만 평을 농사를 져도요. 내가 10만 평 배농사 짓는데 학교 급식에다 배 어떻게 납품할지 협상하러 왔습니다. 상대 안 해줍니다. 영농조합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상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해마다 협상해가면서 가격도 조정하고 여기까지 이제 10년간 끌어온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합원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그 예민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까지도 이제 지혜들이 생긴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갖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품목별 처음에는 뭐 거창하게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는 나와 동일한 품목을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지혜를 모으는 거 이게 내 시장을 서로 깎아먹는 게 아니라 지혜를 합쳐갖고 같이 살 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농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농부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민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제 나름대로의 그냥 해석입니다. 사회과학적 해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농업 정책에 대해서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가 농업 직불금인데요. 지금 우리가 쌀 농사 지으면 고정직불금으로 3,000평당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변동직불금이 쌀값 변동에 따라서 나오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 3,000평당 79만 원. 그래서 쌀이 179만 원 받았고요. 한 1헥타르에 이 직불금으로. 그 다음에 밭이 1헥타르당 한 4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쌀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농지나 농민의 숫자로 보면 쌀 농가가 50%가 조금 넘는데 1년에 한 최근 3년간 2조 700억 정도의 직불금이 농민들한테 지급되는데 80% 이상을 쌀 농가가 가져갔습니다. 그래갖고 밭농사 짓는 사람들, 과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 뭐 농사는 쌀만 짓나? 옛날에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에 쌀 중심으로 갔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정부에서 방향을 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미 이제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고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 조정만 남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농업기업 직불제로 바뀌고 내년서부터 바꾸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법 개정에서 현재 2조 원 규모를 이 정부 임기 내에 5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1년에 1조씩 늘려서. 그래서 1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기존의 농업 예산 중에 쓸데없이 쓰는 돈들 많아요. 솔직히. 이거 5천억 줄여서 직불금으로 바꾸고
왜 그러냐면 농민보조사업이라는 이름을 해갖고 막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다방정치 잘하는 분들한테 가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 돈 5천억 줄이고 그 다음에 정부 예산에서 5천억 순중해서 1조씩 해마다 늘리자.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기존의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의 저항이 있겠죠. 이해관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농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부의 뜻대로 5조 원까지 늘리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냐면 전체 농업 예산의 한 30% 정도가 직불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형태는 다르지만 스위스가 82.3%를 직접 농민한테 현금으로 줘요. 쓸데없는 사업 안 벌리는 거예요. 사업 벌리다 보면 비농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 돈 다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농민들한테 직접 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농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료품의 국민들이 먹는 식료품의 질 향상, 환경보호,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공익적 기여를 하니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가 한국이 개도국주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개도국주의가 포기되면 쌀이라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게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한국 농업에 굉장히 큰 자극제를 던져준 거예요. 니들 언제까지 개도국주의 누리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 보조금 줘가면서 키울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서 이 직불금 구조를 바꾸면 현재는 한 13% 정도 나갑니다. 전체 농업 예산에서 13% 정도가 직불금으로 나가는 거를 30%까지 끌어올리면 스위스까지는 안 가더라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로 한 60, 70%까지 직불금 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 줄여갖고 농민들한테 직접 주면 알아서 잘 씁니다. 지금 시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평짜리 저온창고 하나 지려고 그러면 내가 발주하면 400이에요. 400에서 420이면 져요. 잘 집니다. 근데 정부 보조사업으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면 600이에요. 자부담 300, 지자체 보조 300. 그러면 200만 원 어디로 간 거냐고요. 사업자들의 초과이익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그 돈 다 먹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좀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농업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이게 직불제가 제대로 정부한 대로 이 기본 방향은 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갔을 경우에 쌀 아직도 우리한테 쌀은 참 중요한 품목인데요. 쌀값이 폭락하거나 이제 변동직불금이 없어져서 쌀값이 폭락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래서 쌀값이 폭락에 대비한 그리고 쌀값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좀 그런 세부적인 논의들이 좀 남아있는데 지금 농식품부도 그냥 대세는 이쪽으로 가야만 된다라는 것들은 다 공감되는 형성된 건데 결국 사회적 합의,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 또는 사회적 합의 과정, 속도, 어떻게 이 속도들을 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농업으로 뛰어들 때 부닥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그전에는 농민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면 판매 그랬어요. 지금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땅 확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농지가 다 부동산이 돼버렸어요.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후발 농민들이 농사를 지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땅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헌법 121조에는 뭐라고 썼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1조 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2항 농업생산성에 제고한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농지법보다
아니 헌법보다 농지법이 지금 우선해요. 현장에서는. 헌법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왜 진행이 안 되는가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얼마 전에 모 신문에서 우리 법을 제정하는 분들의 농지 보유 실태를 조사를 했더니 법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의 3분의 1이 이런저런 이유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많든 적든. 설마 그분들이 국가의 큰일을 하신 분들이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농지법 개정에 반대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얘기가 호주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몇십 배 되잖아요. 얼마 전에 호주에서 농민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주에서도 후발 농민들이 농사를 지려고 하면 땅이 없대요. 호주에 농사질 땅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좋은 땅들은 이미 기업들이 농산업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진짜 농민이 농사 지려고 할 때는 정작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농산업이 성장해도 농촌이 무너진다는 거죠. 농업 기업들만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농민농업이거든요. 기업농업이 아니고 농민들이 하는 농업. 그래서 우리가 이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민농업 이 정신이 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당장 농업에 들어갔을 때 농사질 땅 하나 확보하려고 그래도 그 다음에 그럼 남의 땅 빌려서 한다고 그래도 현재 저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인정된다 해갖고 어떻게 돼 있냐면 1997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유로운 소작이 됩니다. 임대차가 돼요. 근데 그 이후에 한 거는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거든요. 현실이 그런가요, 어디? 만약에 그거 따지고 이거 당신 이 땅 산 지 얼마 됐어? 이제 땅 주인한테 97년 1월 이후에 샀는데 그럼 농지은행에 가서 나하고 계약합시다. 농지은행 통해서. 야, 당신 아니래도 농사질 사람 많어. 비켜. 이럴 거라고요, 대부분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에 이런 땅 농지은행 통하지 않고 이런 땅들 사실상 법에 의해서 임대차가 소작이 금지된 이런 땅 구해봤자 청창농 자격 인정이 안 돼요. 농지연보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농지연보 안 해주거든요, 이런 땅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건 먼 나라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이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헌법 121조의 정신, 농민농업의 정신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는 노력한다고 보고요. 자,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 오늘 제가 이 바쁘신 여러분들 더군다나 비 오는데 다 오시라고 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 마지막으로 그냥 일종의 키워드로 요약 요점 정리로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비자와 시장을 생각하는 농업을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품종이 다양하고 가공 방법이 많은 품목을 재배하자는 거고요. 세 번째, 정품은 소비자 직거래로 제값받고 팔고 비품은 가공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자. 네 번째 키워드, 농민의 힘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서 나온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키워드, 사람 중심의 농종으로 공익적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 번째, 농지는 부동산이 아니다. 이게 사실 이 6가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제 얘기는 일단 본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 뭐 질의응답 있으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